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 이에 맞춰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선관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이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네, 이제 대선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심판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견제와 균형 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입법 권력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편향되어 있고 국회가 민주당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거의 독주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행정부마저 장악하게 됐을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그것도 심지어 거의 200석에 가까운 숫자의 친야당 의석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정에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 분권의 가치가 좀 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 선고를 통해서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선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당선자이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40% 초반대의 득표율이 나오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 균형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지나치게 민주당의 쏠림 현상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호소의 말씀을 국민께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견제와 균형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구로구청장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후보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아니, 못 낸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직 구로구청장의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로구청장이 어디 소속입니까?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후보를 못 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조기 대선 누구 때문에 열린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열린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의힘 어떤 태도 취했습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은 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로 명쾌하게 아주 평범한 언어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할 만한 평범한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 그런데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또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인가 좀 정책과 비전으로 어떤 국민들께 표를 소망하기보다는 기승전 이재명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에게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결정문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 힘이 무언가 조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한 명만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비전 있는 정책과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민생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조기 대선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표에 대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순환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서 또 정권을 가져가서 또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잘 됐으면 또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고 평가받아서 잘 못했으면 또 정권을 보수 정당에게 넘겨주는 이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당한 어떤 선거가 있어야지 전 대한민국 그 정치가 진정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죠.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사례를 빗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이 문 구청장은 본인이 자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현직 구청장을 스스로 사퇴한 것입니다. 즉 멀쩡하게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했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도의적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지 지금 현재 여야 모두 공히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다 냅니다. 또 당선도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무공천 얘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러한 논의들은 사라진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의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무혈 입성,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유권자들에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정말 민주적 의사결정을 묻는 올바른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이 마련될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든 비전이든 국가 정체성이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또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된다. 주권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천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듣기 좋으라는 말뿐이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 있는 그런 제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사퇴하셨어야만 했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된 주장으로 탄핵 변론 11차까지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을 당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저는 하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던 이유는 잘못된 어떤 구구 지지층에 대한 응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구로구청장 사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조기 대선 체계로 좀 시계로 움직여가면서 대선 주자들, 대권 주자들의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대권 주자라고 보이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내일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정현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심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좀 고심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실 마련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내야 될 상황이냐라는 고민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좀 경선에 흥행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정도의 후보군이라면 흥행은 상당히 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뭐 3명, 4명 정도 나오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미국의 정치판만 보시더라도요. 미국에 딱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토론하면은 한 10명이 쫙 서서 이렇게 토론하는 경우가 매우 익숙합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 당의 정치적 야망과 비전이 있는 후보라면 누구나 나와서 토론하고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아주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인적 자원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광역단체장들, 또 중진 의원들, 또 여러 가지 전 장관들, 이런 다양한 스펙을 경험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이번 대선 경선을 상당히 흥행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반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 이상의 어떤 다양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 따라서 지난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나왔던 전당대회와 거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 무대였던 모놀로그에 가까웠던 그런 전당대회 흥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차이거든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에 나오는 여러 잠룡들이 각자의 장점과 색깔을 갖고 경쟁한다면 국민들이 한 번쯤은 더 국민의힘이 이런 곳이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뭐 파면 선고를 받았지만 상당히 좋은 대안들이 있구나. 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금 몇 면을 좀 살펴보면 정말 당선이 되려고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인지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체급을 좀 올리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혹여라도 이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1차에서 컷오프되면 오히려 망신사를 당할 수가 있다. 오히려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들도 보니까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역 단체장들이 사실 대선 경선에 뛰어든다는 거 상당히 지역 구민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뭐 중도에 사퇴하겠다. 시장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과연 대구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구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많다고 해서 꼭 흥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열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건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는 첫 번째로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과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으로 저는 나눠질 그 공산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친윤 주류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의 어떤 결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이분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가 커지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살짝 입장을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 분도 결국에는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돼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잠깐 소란이 있다가 지금 더 큰 이슈 때문에 묻혀졌지만 당원 게시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원리를 따져보면 상당히 국민과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다고 해서 꼭 이게 흥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분열의 분열로 저는 또 분화될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주류들은 새 얼굴을 찾고 있다는 저는 소식을 좀 들은 것도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객관화되지는 않았지만 왜냐? 이게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졌지만 잘 싸운다고 하면 그분에게 당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어차피 질 대선인데 당권이 뭐 주류가 아닌 친윤 주류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넘어갈 바에야 차라리 뭐 경제 관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의 새로운 얼굴들을 대선 후보로 이렇게 좀 밀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패배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또 정치판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면 또 친윤 주류가 그대로 당권을 접수할 수 있기 매우 쉽다는 이런 어떤 추측과 예상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 대선 경선 구도가 흥행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대선 후보들에게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른바 일각에서 나오는 탈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와도 함께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뭐 일부들이 탈당하느냐. 저는 이러한 문제에 국민의힘이 휩싸일 시간적 여유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만약에 탈당을 하더라도 출당을 하더라도 저는 조기 대선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서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공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고 또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런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은 엄청난 위기의식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냉철하게 전략적 판단을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선고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그 유혈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집회 현장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보수층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탄핵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든 저는 그것이 조기 대선의 판을 흔들 정도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해하되 조기 대선에서는 누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따라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렇게 큰 어떤 파급 효과를 주지 않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이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요.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승복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들과 야당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법원에 결정이 났습니다. 가해자가 물론 잘못했다고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어색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으로 인해서 좀 분열됐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마음을 그냥 사회 통합과 포용에 좀 힘쏟아 주시라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관저 정치가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잘못된 것은 저는 그 권성동, 권영세, 저는 쌍권총 지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저는 합류한 것도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자체가 이것을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 또 중도층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국민의힘에게는 통하는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뭐 대선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저는 이 원리가 궤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은 좀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한길 씨라든지 정강훈 목사라든지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소한 조금 올라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눈앞에 있는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찾아갈 수밖에 마냥 찾아간다는 것이 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에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새 얼굴이 대선에 도전을 하고 또 그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듯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을 해야지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그나마 희망이 있지 지금처럼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패배하고 또 그 이후에 친윤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아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 결별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부터 우리 결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별이겠습니까?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상에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 지도부라든지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지지하고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탄핵 선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조차도 그렇게 엄청나게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한쪽의 수치가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여론도 여론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기각됐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마음도 어르고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돼서 이제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그래도 한 번쯤은 얼굴을 비추고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여당 국민의힘에게 느끼는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더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기조선 체제로 넘어가서 경선 흥행에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뭔가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완충지대 없이 자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금씩 한 발씩 나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예, 이별이라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인식을 하지.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선언 없이는 이 헤어짐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지도부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때로는 국민보다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반발짝 앞서가지고 혹시 국민들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속상한 마음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또 좋은 길로 이끌고 설득하는 것도 저는 지도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그런 걸 또 잘하는 분들이 저는 정말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지지층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때마다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그런 지도부는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제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텐데 김두관 전 경남지사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출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금한 점은 과거 이 당대표를 연임할 때처럼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역시 이번 경선에도 되는 것이냐, 즉 비명계에서 과연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독주 체제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극 체제, 독주 체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보다는 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 총재 시절에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어떤 단체장일 때는 그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지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으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 것이고 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정당의 존재 목적인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압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당내의 분란을 최소화해가지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잘 견제하고 비판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저것 때문에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중도층에서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6일 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또 그 전에는 그렇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위증교사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야말로 검찰의 잘못된 부당한 기소에 의해서 또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재판장에 법정에서 올가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 민주당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변론이 저는 국민들에게 이제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저는 사실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쟁을 하는 좋은 분들이 나와서 저는 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된 것에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또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가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서도 조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뭐 압도적인 지지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비명계를 거의 뭐 전원 횡사시키는 그러한 공천 만행으로 민주당은 뭐 일극 체제를 닦아놓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면 수박 소리를 듣고 제명인의 마을이 찾아가서 문자 폭탄을 날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위주의적인 당내 구조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뭐 솔직히 말하면 원맨쇼에 가까운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 리스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 좋게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선고로 가면 어떻게 될지 뒤집힐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12개의 혐의, 8개의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다 한들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은 계속돼야 됩니다. 언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또 재보궐선거를 치를지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안감,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일극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의 그 빛나는 유산의 민주당이 아닌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후보 지지층들은 충분히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코 안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오늘 김두관 전 지사 같은 분들의 출마가 과연 민주당의 어떤 흥행에 있어서 어떠한 보탬이 될 것이냐.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거의 메추리알로 바위치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인 지난 2일부터 탄핵 심판까지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 얘기 먼저 볼게요. 이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 0.2% 포인트 하락한 56.9%, 정권 연장 여론은 0.8% 포인트 하락한 37%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5% 포인트 하락해서 44.8%, 국민의힘은 0.4% 포인트 하락해서 35.7%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뭐 탄핵 선고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치러진 100%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그 파면에 따른 여론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4월 1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잡힌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고 급격히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인용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일 때는 사실은 인용이 됐으면 좋겠다,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대로 정당을 고르게 될 겁니다. 즉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고 인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탄핵은 묻고 60일 동안 이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권 교체, 정권 연장 모두가 주춤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새로운 미래 권력 창출에 있어서 유보층으로 돌아섰다라는 저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즉 다수의 국민들이 과거의 탄핵 선고를 앞둔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누구를 고를지 더 객관적으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수치는 이제 하나의 스냅샷이고요. 앞으로 여야의 경선 흥행 또 정해지는 후보들의 경쟁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중도층의 여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어떤 수치만 보더라도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계속 높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높았는데 저는 저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저는 중도층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는 조기 대선에서 사실 양당의 경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흥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저는 더 국민들에게 조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모 일간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에 또는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보더니 인정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당장 방송을 막아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총선 나중에도 그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모 현역 국회의원에게 아니 대선은 대선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내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말고도 외환죄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어떤 국지도발전을 유도를 해가지고 어떤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이 대선에 대한 그 지원금을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만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장모가 한 푼도 벌지 않았다. 또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으로 손해봤다. 이런 말들이 사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저 이전이라든지 최혜병 어떤 수사 외압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많은 혐의들이 계속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더 냉담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반론.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근데 2012년도 대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레임덕 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율이 사실 압도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것은 바로 여당 속의 야당, 정권 안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고 친윤 반윤이냐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의 계파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출격해서 전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싸운다면 저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윤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라든지 타적 이슈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멍해가 될 것이냐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어떤 장애의 요소가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87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해왔고 다만 이재명 대표만은 지금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멈춰 있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불을 붙였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하고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또 이른바 많은 분들은 찬성의 입장을 내보였고 또 이재명 대표만은 이번에도 역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들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개헌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헌의 어떤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의견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 개헌에 찬성한다. 그런데 찬성을 하는데 그럼 개헌을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자라는 것과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현실성을 상당히 중요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서는 현실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것처럼 그 중요한 개헌이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와 함께 될 수 있겠느냐? 사실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국민투표 38일 전에 국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됩니다. 38일 후에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투표해 주세요라고 38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러면 22일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22일 안에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서 22일 후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4, 5일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국민투표법.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내에 거소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쉽게 말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때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한 이 투표인 명단도 지금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 투표를 대선 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이지 못한 개헌에는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각 당의 경선을 치르면서 이 대선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서 저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공약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 공약을
빠른 시일 안에 1년 이내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지키는 겁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인 것이지 지금 대선 전에 대선 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동력을 잃습니다. 의지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이 없기 때문이죠.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은 내가 그 해당이 되기 전에 먼저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과 대선일을 맞추고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임기 2년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내란 종식이 먼저 아니라 나의 당선이 먼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뭐 다양한 개헌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것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총선과 주기를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4년 임기이기 때문에 못하면은 4년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고 잘하면 8년을 하는 것이고요. 중간중간 2년마다 있는 지방선거가 바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적 작동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국민적으로 엄청난 경제계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 하루아침에 법안 소위 법사위 통과시키고 뚝딱 법원회의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법 개정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38일 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꼭 38일 전에 국민투표를 공고해야 할 만한 어떤 환경적 여건도 아닙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이지 실행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이렇게 반대하고 외면할수록 국민들은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하루빨리 개헌 논의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적기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87년 헌법을 바꾸시는 적기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본인의 임기 중에 처음에 개헌안 내놨지만 설득하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힘을 받고 들어온 정권에서도 개헌안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엔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을 때와 지금의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권력구조 개편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선거구제 개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소속군제, 국회의원 지역구 한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구 3개를 뭐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뭐 2명만 뽑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유불리가 각 정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권력구제 개편과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혼동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된 주장이 아닌 거죠. 왜냐? 권력구조 개편은요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느냐, 두 번째, 의원 내각제를 하느냐, 세 번째, 의원 집정부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이거는 대통령제로 가자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제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임기만 늘려서 뭐 중임제로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권력 구조의 개편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임기만 단축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 거냐고 저희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날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 집정부제를 하자고 하면은요. 이것은 총리가 대통령과의 어떤 내치와 외치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경계가 모호하고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이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면 지금처럼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각자 의견을 정확히 밝히고 뭐 대통령이 된다면 1년 안에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하는 방법이 저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반론까지. 1년 안에 날짜를 박아서 합의한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정치권에서 유효한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개헌하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늘 말했던 게 어딥니까?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그거를 쥐는 순간에는 임기를 하루도 단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직 대통령제의 맹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통령의 임기만은 맞추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3년 후에 다음 대통령도 중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솔직하게 주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고 나는 5년을 꽉 채울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5년 동안은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때문에 개헌 논의를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국민들은 그러한 속내를 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